시작을 해주세요. 시작. 예. 2018년 2월달 북새통 이번째 2호로에는 우리는 무엇을 하는 회사인가라는 책을 가지고 할 거예요. 출판한 지 좀 됐지만 이 책이 가지고 있는 통찰력, 인사이트가 꽤 커서 이 책을 한번 잡아볼 예정이고요. 여기 본 책 제목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우리는 무엇을 하는 회사인가라고 되어 있는데 원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Moment of Clarity라고 되어 있어요. Clarity가 저거죠. 명료함의 순간.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관찰을 하고 직접 잘 분석을 하고 계속 그 분석한 데이터를 가지고 잘 패턴들을 살펴보면 갑자기 바보 도토존이는 순간이 탁 오고 깨달음의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제의 근본 핵심 이유나 이런 것들을 다 깨닫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혁신적인 제품이나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려면 그냥 기존에 있는 제품에서 좀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거와 관련된 고객, 이해관계자들을 충분히 잘 살펴보고 분석하고 관찰한 이후에 그 명료함의 순간을 찾아내는 것. 이게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그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관련된 방법론으로 센스 메이킹이라는 기법을 쓰고 있는데 최근에 작년에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 센스 메이킹 책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 저자 중에 한 명인 크리스티안 마두스베르그가 좀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책이고 그다음에 최신 책으로는 센스 메이킹. 그래서 그걸 연달아 같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기업에서 이런 입장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뭐냐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니면 사업을 하고 있거나 할 때 뭔가 이게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확 들 때, 뭔가 사업을 하거나 할 때 뭔가 문제가 있는데 잘 모르겠어. 근데 분명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을 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많이 쓰는 이제 경영학에서는 미래 분석 도구를 이제 각종 통계적 기법이나 이런 걸 가지고 미래 분석을 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통계학이나 이런 기법들을 쓰면 미래 오판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인류학, 사회학, 심리학, 예술, 철학, 문학에서 얘기하는 미래 패턴들을 봐야 된다는 건데 왜 그러냐면 미래라는 것이 이런 거죠. 미지의 영역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경영학에서 전통적인 통계 분석은 과거의 행태를 기반으로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를 예측을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과거 데이터에서 나올 수 없다는 거죠. SF 소설 같은 경우는 탁월한 SF 소설가는 그 SF 소설가가 직관에 의해서 뽑아낸 미래의 모습을 가지고 실제 과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 SF 소설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신기술이나 신서비스를 개발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결코 과거 데이터에서는 나올 수 없는 미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때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왜 기업은 소비자에 대해서 크게 잘못 판단하는가? 그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왜 기업이 생각하는 대박 서비스, 대박 제품과 소비자가 기업에게 원하는 것에 대해서 차이가 있느냐? 실질적인 소비자나 고객이 느끼는 경험에 근거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단순한 데이터를 가지고만 분석을 했기 때문에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경영학에서는 이런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요. 뭐냐면 사람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자다. 그래서 과거 데이터를 잘 분석하면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다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북새통 전에 했었던 책 중에 넛지라는 책에도 보면 기본 핵심 논리가 뭐냐면 이겁니다. 인간은 비합리적이고 충동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경제학자들 중에는 행동경제학자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넛지도 나오는 행동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사람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걸 전제라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경제학이나 경영학에서는 기본적인 주류가 인간은 합리적인 인간이라는 데를 전제로 모든 사업을 빌드업을 해놨어요. 특히 경영학에서도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철학을 기반으로 미래를 설계할 때는 오판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 가지 더 분명해진 게 있죠. 뭐냐면 미래가 엄청나게 불확실하다는 건 분명하죠. 그래서 많은 경우를 살펴보면 혁신을 가져온 변화가 어디서 왔는가 살펴보니까
주로 외부에서 동인이 돼서 시작된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책에도 계속 나오는 샘플 예제가 이제 스포츠 산업 예제인데 거기에 보면 그 요가 산업을 우리 스포츠 산업에서 아니면 스포츠 회사에서 이거를 취급하는 게 맞아? 이게 문제되게 나옵니다. 그랬더니 기존의 전통적으로 스포츠 의류 신발 제작하는 회사들이 콧방귀를 끼는 거예요. 아니 요가가 무슨 운동이라고? 우리가 그게 무슨 사업이라고? 근데 실제 소비자들은 요가와 같은 그런 새로운 그런 활동들에 되게 관심이 있는데 전통적인 스포츠 산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스타 플레이어들의 초점을 맞추고 그들의 성능을 좋게 해주는 이런 게 초점 맞췄는데 이것이 관심사가 달랐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스포츠 업계의 관심사는 특히 운동선수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들이 운동하는 동기가 경쟁, 도전, 즐거움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핵심 키워드로 삼고 제품을 개발한다는 것이죠. 근데 일반인들의 운동하는 동기는 그것이 아니라 건강, 체중 관리, 외모 관리 이런 게 초점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스포츠 의류를 한 90% 이상은 소비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타겟팅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유명한 스포츠 의류 회사나 이런 데에서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우리를 번성하게 한 것이 바로 우리를 독이 되게 한다. 독이 되게 한다라는 것인데요. 오히려 우리는 현장을 잘 모르고 있고 그다음에 특별히 우리가 전문가 현장을 잘 모른다는 게 핵심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를 번영했던 핵심 회사들도 그 회사의 그를 키우게 했던 거가 오히려 독이 돼서 그 회사를 망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이 바닥에서 오래된 전문가야, 10년 된 전문가야, 20년 전문가야 이럴수록 현장에 더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실을 잘 반영치 못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디폴트 사고라고 합니다. 디폴트 사고. 효율성 추구하고 자원 최적화하고 제품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생산성 극대화를 추진하는 건데 이것이 미래가 불확실성이 없을 때는 이것이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디폴트 사고를 이용해서 최적화를 만든다든지 생산 자동화를 한다든지 생산 효율성을 따진다든지 할 때는 디폴트 사고가 너무 좋은데 미래를 예측할 때는 이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센스 메이킹이라는 방법이에요. 센스 메이킹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통찰력은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예술, 철학, 문화, 인류학, 사회학, 심리학 등 다양한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행태를 중심으로 봤던 이런 학문들에서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센스 메이킹은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경험을 쌓고 있는가 이 경험에서 오히려 의미 있는 것들을 뽑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발점은 관찰에서 시작하고요. 관찰 통해서 얻어진 맥락을 이해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이거를 해석한 것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만드냐 이것이 기본적인 센스 메이킹입니다. 따라서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잘 모르는 미지의 미래를 설계할 때는 이 센스 메이킹 기법이 너무나도 좋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분석 도구가 이제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통계학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 건데 이런 사고가 이제 디폴트 만능주의, 디폴트 사고에 대한 만능주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에도 됐으니 지금도 먹힐 거야. 그러니까 사업을 오래 하신 분들을 보냐면 초기에 사업을 성공하신 분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전에도 내가 이렇게 해서 사업을 성공했는데 앞으로 과거에 했던 방식대로 사업을 하면 성공하겠지. 그래서 40대 50대 되는 그런 중소기업 업체 사장님분들은 세상이 막 변하고 있는데 아니 그게 뭐 중요해. 내가 했던 과거 내가 이렇게 성공했어. 이렇게 경영했더니 성공했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똑같은 방식대로 계속 사업을 하다가 한 번에 무너지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이게 디폴트 사고에 빠져 있어서 그럽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5가지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사람들은 합리적이며 충분한 정보에 따라 의사결정한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를 위해서 설문조사나 포커스 그룹 인터뷰, 만족도 조사 뭐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로 소비자의 생각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포커스 그룹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제품의 개선된 제품을 포커스 그룹을 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 대상으로 막 인터뷰를 막 하고 그래요. 반응이 어때? 이게 좋아요? 저거 좋아요? 뭐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내가 그에 대한 욕구가 없는데 그 테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 테스트에 임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옛날에 유명했던 브랜드 테스트 중에 펩시콜라나 코카콜라나 보여주고 어느 게 더 맛있어요? 이 맛이 더 좋은데요. 이게 더 좋네요. 뭐 이렇게 선택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반영 못하죠. 저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콜라를 안 먹는데요.
이런 건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마케터가 요구하는 그 테스트 환경에 노출돼서 테스트하는 경우에 단편적인 문제가 노출되긴 하지만 근본적인 사람의 욕구나 경험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설문조사나 포커스그룹이 이런 오판을 하게 된 주된 원인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럽니다. 내일도 오늘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야. 과거의 패턴을 보면 미래가 보여. 직감의 시대는 틀렸어. 지금은 과학의 시대이기 때문에 데이터만 잘 분석하면 답을 얻어낼 수 있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마케팅의 주류 핵심이 과거의 데이터를 잘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데이터를 기반한 수많은 마케팅 활동이 실패로 끝난 사례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당수 많은 경우에 소비자가 이런 경우에 이런 가설을 가지고 이걸 검증하면 성공할 것이야. 그래서 가설 기반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가설을 만들 때 객관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확증 편향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선입견이 있고 내가 이런 주장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입증시키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자기가 애초부터 갖고 있는 신념, 견해에 따라 가설을 세우고 그걸 입증하려고 하는 것. 그걸로 인해서 오판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숫자를 표현할 수 있으면 이게 진리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특히 시장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뭐 신사업 계획을 쓸 때 시장 크기를 잰다든지 실패율 뭐 이런 것들을 추정해서 계산하는데 실제 이거에는 수많은 허구의 숫자들이 들어간다는 거. 이런 원인들 때문에 전투적 분석 도구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창의적인 대안을 만드는 것에 대한 오해들도 함께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창의적이라는 것은 유별나고 뭐 특별한 것, 신기한 것. 이거는 지난번 우리 북새통 때 했던 그 틀 안에서 생각하기와 동일한 패턴의 동일한 맥락에서 볼 수 있는 지적들인데요. 지난번에 우리 북새통에서 틀 안에서 생각하기에서도 나온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브레인스토밍 기법이 창의성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문제제기가 있는데 여기도 동일한 그런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만 잘 만들면 창의성은 저절로 나올 것이다. 아무리 프로세스가 브레인스토밍 이런 것들 한다 하더라도 깊은 의미가 있는 창의적인 것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창의적인 것은 더 몰입을 한다든가 좀 이따 설명도 드리겠지만 집중할 때 더 나올 수 있는데 그냥 방법론을 잘 재밌게 써서 창의적인 걸 도출해놔도 그것이 잘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느닷없이 갑자기 떠오른다. 그것이 아니라 몰입을 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떠오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급진적인 변화를 하면 떠오른다. 그것도 틀렸다는 얘기고 신나고 재미나게 해주면 창의적인 개발한다. 뭐 최근에 창의성 개발 프로그램 하면 뭐 재미나게 프로그램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다고 창의적인 아이템이 나오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몰입에 관련된 되게 유명한 학자인 칙센트 미아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특정 과제에 대해서 묵묵하게 그 과제를 계속하면서 집중할 때 전에 보면 우리 축적의 시간 이런 책들을 보면 특정 전문 분야의 노하우가 깊숙 쌓이고 계속 몰입해서 연구할 때 거기서 창의적인 아이템들이 나온다는 얘기를 동일한 맥락 속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견했는데 그거는 일상생활에서 저 현상이 왜 일어나지? 이 일을 왜 일어날까? 계속 관찰하고 보고 한 끝에 발견해낸 것이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학자들, 대가들이 만드는 창의적인 그 생각은 집중력과 몰입, 그 깊이 생각하기 이런 걸 통해서 나오지 갑자기 떠올라오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미래 분석 도구들이 이런 것도 있죠. 빅데이터 같은 경우 대표적인데 그럼 빅데이터 솔루션이 미래를 설명해 주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모은다고 답을 주느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빅데이터에서 나온 데이터 결과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왜 이런 일이 생겼나는 깊은 지혜와 통찰력이 있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됩니다. 따라서 빅데이터가 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그럼 답이냐? 위대한 천재만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스티브 잡스는 진짜 어쩌다 한번 불세출의 영웅처럼 나오는 경우지 그런 사람이 흔히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하면 되지 않냐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모든 고객의 욕구를 고객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해서 그걸 다 반영하면 결국 그거에 반영한 서비스는 이상한 서비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커스인 그룹 같은 경우에도 소비자가 이거는 불편한데 고쳐주세요 하는 것이 깊이 생각 안 하고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따라서 모든 고객의 욕구를 다 반영하면 오히려 그 서비스는 이상한 제품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오픈 이노베이션이 최근에 인기거든요. 우리가 노하우나 기술력이 없으면 딴 데서 가져오자, 사오자 뭐 이런 것이 오픈 이노베이션의 기본적인 개념인데 기본적인 문제는 이겁니다. 남이 만든 기술과 핵심 노하우로 내 돈벌이를 대신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거죠. 내가 핵심 노하우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A라는 기술, B라는 기술, C라는 기술을 합쳤어요. 그래서 우리만의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똑같이 카피하면 다른 사람 똑같이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나만의 차별화 포인트를 오픈 이노베이션이 잘못하면 못 만들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셜 미디어 뭐 관계를 잘 만들어서 소위 말하는 케미라고 하죠. 케미. 관계를 깊숙이 하면 비즈니스 새로운 팔로를 열까? 이것도 마찬가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유행하는 다양한 솔루션인 뭐 빅데이터 분석, 뭐 다양한 이런 솔루션들이 있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을 주지는 않는다. 이 책에서 저자들이 제시하는 방법론은 센스 메이킹 방법론입니다. 이런 거죠.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이 사실을 만들게 된 맥락에 초점을 맞추자, 경험에 주목하자 이런 것이 기본적인 개념인데요.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할 때는 합리적인 추론은 주로 속성값에 관심사입니다. 예를 들면 남자냐 여자냐, 나이가 얼마냐. 그런데 센스 메이킹 이런 거죠. 양상, 트렌드에 초점을 맞춘다는 흐름에 대해 초점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남자다운 사람과 여자다운 사람은 누구냐. 이거는 되게 질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이거를 속성값, 저 사람은 남자답다, 여자답다를 표현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따라 이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경험, 그다음에 질적인 데이터를 보지 않으면 알아낼 수 없는데 여기에 새로운 기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성값인 남자, 여자, 나이, 매출 이런 걸로 의미를 발견하기보다는 성향, 아니면 방향성, 태도 이런 것들을 알아낼 때 새로운 기회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걸 알려면 경험 연구를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사람이 어떤 경험을 하는데 깊숙한 조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 저희들이 관심을 입고 있는 민속작, 에스노그래피 이런 방법론들.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그 현장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깊숙이 관찰하고 거기서 해석하고 거기서 의미 있는 값들을 도출해내는 방법론을 쓴다든지 상세묘사 기법도 있습니다. 상세묘사는 혹시 문학가들 보면 이렇게 글을 쓰시는 분이 있어요. 순간의 찰나가 한 1분밖에 소요되지 않았는데 그 정밀묘사하는 작가들 보면 A라는 사람이 그때 마침 카페에서 A라는 사람이 마침 들어왔다. 그때 카페에는 무슨 음악이 부르고 있었고 그때 종업원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골도에 뭘 하다가 들어오는 손님에 깜짝 놀라서 쳐다보고 있었다. 그때 마침 창밖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고 그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막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흐르는 시간이 1분밖에 지나는 짧은 시간인데 그 내용을 가지고 한 몇십 페이지 글을 쓰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일종의 상세묘사, 정밀묘사인 거죠. 이 상세묘사, 정밀묘사를 우리 문학을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되게 잘하는데 이런 걸 하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통찰을 뽑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문화적인 언어를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 10대들이 쓰고 있는 그들만 쓰는 언어 있잖아요. 뭐 또 뭐가 있죠? 많이 쓰고 있는 10대들 쓰는 아니면 특정 타겟 그룹에서 쓰는 용어들. 그래서 그 해당하는 그룹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그들이 쓰는 랭귀지를 잘 이해하는 것, 특정 단어를 뭐 이해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또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관찰하는 거에 대해서 가설을 만들고 가설을 만들고 또 추론하는 것, 뭐 이런 소위 말하는 귀추적 추론 방법들.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뭐 경험 연구 같은 걸 많이 해야 될 거죠. 제가 다음 학기 수업 때도 그 귀추적 추론에 의해서 관찰한 내용을 가지고 가설 만들고 가설한 것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 이런 것들을 좀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결국 센스 메이킹 프로세스는 5단계 프로세스로 진행되는데요. 1단계 프로세스가 프레임을 만드는 거예요. 프레임 뭐냐면 현상에서 문제를 재구성하는 거예요. 거의 디자인 싱킹과 좀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어요. 프레임을 만들고 현상에서 문제를 재구성하고 2단계가 뭐냐면 거기서 데이터를 막 수집합니다. 뭐 관찰을 한다든지 뭐 집중적으로 함께 산다든지 이렇게 데이터를 게더링합니다. 세 번째 데이터 수집된 걸 가지고 잘 쳐다봅니다.
그래서 패턴을 발견해내는 거죠. 패턴을 발견해낸 걸 가지고 여기서 핵심적인 통찰력을 뽑아낸다. 이게 문제였구나. 이게 핵심 이유였구나.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새로운 대안도 만들어냅니다. 이게 크리에이트. 이게 바로 네 번째 단계고요. 다섯 번째는 임팩트. 이거를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즈니스 영향력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이런 다섯 단계. 거의 뭐 디자인 싱킹과 비슷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고블록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해요. 레고블록이 2003년도에 엄청난 적자를 봤대요. 이때 보면 어린이와 놀이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틀렸다라는 전제로 시작합니다. 전통적인 레고 회사가 갖고 있는 디폴트 사고, 전통적 사고 이런 거죠. 어린이는 장난감을 좋아할까? 근데 그 당시 흐르는 정서가 뭐냐면 과거와 달리 요즘 어린이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놀 시간이 없어. 그래갖고 뭐 더 쉬운 장난감 뭐 이런 거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리고 신제품을 자꾸 만든 다음에 신제품에 대해서 포커스 그룹 어린이들 모아놓고 반응 조사하니까 이거 고쳐주세요 저거 고쳐주세요 하고 그런 걸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레고블록 제품들을 만들고 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또 터졌어요. 2003년도에도 적자인데 2004년도에도 여전히 또 적자인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부터 다시 접근하게 됐어요. 뭐냐면 어린이에게 놀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답을 한번 내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를 컬렉을 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다양한 장르의 아이들을 밀착 관찰하면서 데이터를 모으기도 했어요. 심지어 게임하는 우리 전통적인 비디오 게임하는 애들도 관찰하기도 하고 같이 모이기도 하고 레고블록과 놀기도 하고 다양한 장르에 있는 사람들한테 참여 관찰도 하고 면접도 하고 또 비디오도 찍고 사진도 관찰하고 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패턴을 찾아내는 3단계, 룩 단계를 했죠. 과연 놀이 속에서 아이들이 표출하지 못하는 욕구, 욕망이 무엇인가 이런 걸 발견하고 막 무척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자료 수집한 걸 분류하고 정리하고 패턴을 찾고 우리 디자인 싱킹에서 뭐 데이터를 분류하고 이런 작업이랑 비슷한 작업들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알게 되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린이에게 가장 의미 있는 놀이는 하면 할수록 기술이 늘어나는 것. 놀았더니 그게 스킬이 업되는 그런 놀이를 또 좋아했고 그 다음에 오히려 난이도가 높은 놀이를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소위 말하는 명료함의 순간이 올 때까지 더 깊이 관찰하고 봤어요. 패턴의 사업적 의미도 보고 핵심 통찰이 무엇인가를 더 뽑아봤더니 뭘 알게 됐냐면 전통적인 견해는 뭐냐면 어린이들은 요즘 시간이 없다. 그게 전통적인 견해였는데 더 아이들의 다양한 장르들을 분석해 보니까 현실은 한 40%의 아이들은 시간이 없는 게 맞대요. 절대적인 시간이 없대. 근데 40%의 아이들은 시간이 너무 많이 남고 더 많이 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퉁쳐서 분석할 때는 그것이 안 보이는데 더 정밀하게 들어가고 정밀하게 보니까 진짜로 시간이 없는 애들은 있고 또 시간이 많은 애들도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새로운 아이디어를 알게 된 걸 가지고 더 난이도가 있고 레벨이 만드는 제품을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이 제품의 전사의 이 서비스로 전환하는 단계로 바꿔서 레고블록이 다시 점프업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플라스트라는 의료기기 회사 사례를 또 말씀드리면 이거는 장누나 요루 환자의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장누 뭐냐면 있잖아요. 이거 대변을 못 보거나 소변에서 문제가 생겨갖고 이렇게 오줌 주머니 이렇게 차고 다니시는 분들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 회사가 뭔 서비스를 해주려면 지속적인 성능 개선에 집착을 했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소위 말하는 오줌 주머니를 만들어내는가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반응 조사니까 주머니 소리 없어주세요. 아니 뭐 고쳐주세요. 뭐 낮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성능을 개선하는 작업을 했는데 이제 회의가 든 거예요. 아니 진짜 이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게 맞죠? 여전히 고객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뭘 컨셉을 바꾼 게 뭐냐면 진짜로 사람들이 장르를 어떻게 경험하는가를 알아내야겠다. 사람들이 장르 환자를 갖고 있는 요로 환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하는지를 알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게더링하죠. 장르 환자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직접 옆에서 같이 체험하면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가 어떤 데이터들이 수집되기 전에는 평상시에는 말하기 쑥스러워서 수치스러운 경험들
왜냐하면 일반 비즈니스맨들 중에 요로 환자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중간에 살까봐 전전긍긍하는 거 이런 걸 평소 때 얘기하기 부끄러워서 몰랐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불편해한다는 것을 알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패턴들을 막 찾게 한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느끼는가 아닌가 이런 걸 패턴들을 조사해 보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알게 돼요. 뭐냐면 이런 불편함들이 모든 사람이 겪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의 체형에 따라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환자들의 체형에 따라 느끼는 불편함들이 다 다른데 우리는 동일한 제품을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핵심 통찰을 뭘 뽑아내냐면 환자의 몸이 다 다른데 그의 몸에 다른 거에 따라 불편함도 다른데 거기에 따른 다른 서비스 제품들을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획일적으로 같은 제품을 만들었다는 거죠. 따라서 그 전에 소비자 반응 조사에 뭘 고쳐주세요, 뭐가 불편해 했던 것이 특정 유형의 사람만 그랬던 것이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철저히 고객의 경험을 분석하여서 관찰하면서 알게 됐다는 것이죠. 인텔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텔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무어의 법칙을 만들었던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무어의 법칙이 뭔지 아시죠? 18개월마다 반도체 성능이 CPU 성능이 2배역으로 점프한다. 그래서 여기에 이 철학이 계속 들어가 있어서 무조건 인텔은 그 성능 개선, 반도체 성능 개선에 목숨을 걸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핵심 그 소위 말하는 사명 같은 거는 이거죠. 반도체는 점점 소형화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의 관심사는 여기는 없었어요. 과연 사람들이 소형화된 반도체로 어떤 삶을 살까, 어떤 경험을 할 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인텔의 지향점이 우리가 플랫폼 비즈니스를 해야겠다라고 하자 여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문화 인류학자를 고용하기 시작하면서 판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건 좋다. 그러면 이 플랫폼 비즈니스 하에 소비자들은 어떤 경험을 하길 원하는가로 초점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텔의 서비스가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아디다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디다스가 갖고 있는 묵은 전제 조건이 이겁니다. 매출의 5%는 최고의 선수들을 위한 제품을 개발한다. 그리고 스포츠 영웅들이 착용한 아디다스 제품을 본 일반인들이 나머지 매출의 95%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스포츠 스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성능을 개발하려고, 성능이 좋아지려고 그런 스포츠 의류나 신발을 개발했죠. 근데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요가 뭐 이런 부분들은 스포츠 의류나 선수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핵심 키워드를 바꿨죠. 더 건강하고 더 나은 인간의 삶은 무엇인가 이런 걸 키워드로 바꿨더니 못 보던 것들을 보기 시작했고 사람들에 더 초점을 맞춰서 그들이 어떤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에 초점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업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센스 메이킹을 기업이 잘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어떤 리더들이 이런 걸 잘할 수 있느냐면 방대한 데이터, 느낌, 사실, 경험, 의견 이런 수많은 데이터에서 패턴을 발굴하고 패턴을 하나의 통합된 명료한 순간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 아까 명료한 순간이 이 책의 제목이죠. The Moment of Clarity. 이 명료한, 소위 말하는 바보 도토지는 순간을 꿰어낼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 게 센스 메이킹 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스킬들이 이들에게 필요하냐면요.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데이터에서 패턴을 발견하고 이거를 올바른 해석을 하도록 유도하고 이 해석을 액션, 행동까지 옮기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려니까 센스 메이킹을 잘하는 기업가는 우리 상품과 서비스의 이해도도 깊여되고 이 서비스와 상품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고 어떤 의미, 그러니까 이 제품과 상품이 갖고 있는 서비스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관심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에 대한 깊은 확고한 관심과 이해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회사 내부의 다양한 구성원들을 잘 연결하는 연결자가 돼야지 이런 서비스를 센스 메이킹 관점에 의한 서비스를 개발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케아 회사가 참 고객 중심의 이런 서비스를 잘 만들고 있는데요. 이케아가 전반적으로 흐르는 정신이 고객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나게 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케아는 이 회사가 관심이 깊다는 걸 반영해둔 핵심 키워드 2개가 있는데 그것이 소중함과 사려 깊음. 고객이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사려 깊게 관찰하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케아 같은 경우는
고객의 관심을 기피하는 전략으로서 이런 5가지 방법론을 가지고 훈련을 한다고 해요. 첫 번째, 자사 제품의 소비자가 직접 되어보기. 내가 판매자가 아니라 내가 소비자가 돼서 우리 회사의 제품을 이용해 보는 것입니다. 고객 입장에서 써보는 거죠. 두 번째, 회사 며칠 동안 그 리더십 되는 분들이 다른 부서에서 근무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 회사의 전반적인 다른 부서의 입장까지도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세 번째, 직원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관찰이나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고객이나 동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게 보는 잡지나 블로그, 웹사이트를 알아내서 같이 보기. 관점을 맞추려고 이런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 중에 특별하게 의미 있게 생각하는 직원들이 누구인지를 파악해내지. 그러니까 직원 아니면 고객 이들의 생각까지도 다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서 이케아 같은 서비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걸 하다 보면 관점이 점점 확대가 돼요. 처음에는 관심 폭의 지평선이 나와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만 있다가 그게 점점 늘어나서 회사 전반적인 것, 나 말고 나의 동료, 우리 회사 전반적인 것 이렇게 늘어나고요. 이것이 산업에 대해서는 이해도와 더 나아가서 사회에 대한 것까지도 이해도가 깊어질 때 센스 메이킹한 서비스가 가능할 거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이 전반적인 오늘 주제인 명료함의 순간 이 책에 흐르고 있는 정신이에요. 자, 오늘 가볍게 재미난 게 좀 풀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